제22장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금융의 세계화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라. 금융의 세계화는 어떤 이익을 주는가? 여기 적어진 내용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비의 변동성을 줄여주고 해외 차입을 통해 투자를 확대하고 자산 보유, 다양성을 통해서 자산 보유 위험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도국은 물론 선진국들도 국제금융시장의 이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 이야기는 부작용이 있다는 겁니다. 특히 개도국들은 생산성이 낮고 금융제도가 취약하여 필요한 자본을 충분히 차입하지 못한다. 세계화가 되면 자본이 굉장히 자유롭게 이동할 것 같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금융의 세계화는 개도국 경제에 긍정적인가 아니면 부정적인가?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금융의 세계화로 개도국 정부나 기업이 국제시장에서 과도한 차입, 이제 그러다 보니까 외환위기를 맞이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한 국가 위기가 다른 국가 위기로 쉽게 전파되는, 금융의 세계하다 보니까 다른 나라로 쉽게 전파가 되는 문제가 있다. 반면에 인적 자본이 우수한 경제나 부패 정도가 낮은 개도국, 그러니까 좀 건전한 개도국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런 개도국으로는 자본이 유입되어 경제 성장을 촉진하는 측면이 있었다. 특히 경제 제도가 선진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금융 세계화가 경제 성장에 기여했다. 그러니까 금융 세계화가 되니까 어떤 부작용들은 뭔가는 이쪽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이게 쉽게 전파돼서 다른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측면이 있고, 만약에 이 나라가 건전한 경제제도가 잘 정비되어 있는 국가라면 다른 국가에서 자본을 차입하여 경제 성장을 이룩할 수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2번 글로벌 불균형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라. 글로벌 불균형의 주요 원인은 무엇인가? 먼저 볼까요? 여기 적어진 내용을 2000년대에 들어 장기적인 그리고 대규모 경상수지 불균형을 우리가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합니다. 이 장기적이고 대규모 경상수지 불균형은 어디입니까? 사실은 모든 나라가 아니고 미국을 지칭하고 있어요. 미국이 이 장기적으로 대규모 불균형을 겪었고 그것을 우리가 이제 글로벌 불균형이라고 한다. 국가 간 총저축, 투자의 불일치가 경상수지 불균형의 원인. 왜 이런 불균형이 발생했을까? 저축과 투자의 불일치다 이거예요. 총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저축이 투자보다 많으면 흑자가 되고 투자가 저축보다 많을 때 경상수지 적자가 된다. 그렇다면 왜 투자율이 높은 중국은 흑자고 투자율이 낮은 미국은 적자인가? 투자율이 높냐 낮냐가 문제가 아니라 투자하고 저축하고 차이가 어떻게 되느냐죠. 중국은 투자가 높긴 하지만 저축이 어떻습니까? 더 높고 미국은 투자가 낮긴 하지만 저축이 더 낮다 보니까 미국은 적자가 되고 중국은 흑자가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글로벌 불균형이 조정되지 않고 지속되는 어떤 불균형이 있으면 균형으로 회귀해야 되는데 왜 이것이 지속될까? 크게 두 가지를 들을 수 있어요. 하나는 자본 이동. 그러니까 중국의 흑자가 미국 재무성 증권을 사면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하나는 국가 간 자본 이동 때문이다. 또 하나는 이 흑자가 났으니까 자기 화폐가 절상되고 강세가 돼서 다시
이쪽 적자국으로부터 수입이 늘고 수출이 줄어서 균형을 회복해야 되는데 이 나라들이 이 흑자국이 불태화 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억제하고 환율 절상을 방지하다 보니까 이런 불균형이 지속되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 적어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3번 선진국과 후진국 간의 자본 이동이 자유롭고 선진국의 1인당 자본량이 개도국보다 많다고 하자. 이러한 가정에 근거하여 자본 이동과 소득 수렴에 관한 다음 물음에 답하라. 1번 두 국가의 생산 함수가 서로 같다면 자본은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측된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궁극적으로 두 국가 소득은 수렴. 생산함수가 같다면 우리가 마지널 프로덕티비티 오브 캐피탈은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루카스 역설에서 공부를 했죠. 마지널 프로덕티비티 오브 캐피탈은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에 의해서 그 생산성이 결정된단 말이에요. 만약에 캐피탈이 많으면 이게 낮을 것이고 캐피탈이 적으면 이게 이제 개도국이죠. 적으면은 상대적으로 이게 높다는 것이 이 정의가 되겠습니다. 마지널 프로덕티브 캐피탈의 정의. 그런데 생산함수가 같으니까 이것에 의해서 이것이 결정되니까 당연히 개도국에서 마지널 프로덕티비티 캐피탈이 높고 자본이 적으니까요.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적으니까 이쪽에서는 생산성이 높고 그래서 자본이 이동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그럼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 거냐? 자본이 이쪽으로 자꾸 이동하니까 이쪽의 자본은 적어지고 이쪽의 자본은 점점점 늘어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개도국과 선진국의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가 같아질 것이고 같아지면 자본 한계 생산성도 같아지고 전체적으로 두 국가의 소득은 수렴하게 된다. 이게 이제 뭐 이론 모형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실제 통계를 보면 선진국에서 개도국으로 이동하는 자본량은 예상보다 적어요. 우리가 본문에서도 공부를 했지만 대부분의 자본 이동은 어디로 흘러가는 거는 선진국으로 흘러가고 있다. 자, 그 이유는 뭘까? 하나는 생각한 것보다 개도국의 자본의 한계 생산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왜 높지 않는 거는 일본에서는 생산함수가 서로 같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자본이 적은 개도국의 자본 한계 생산성이 높았지만 실제로는 개도국의 생산함수가 선진국과 같지 않아요. 어떻습니까? 개도국의 기술 수준은 우리가 보통 생산함수를 A, K에 알파, L에 뭐 N-알파 이렇게 쓴다면 생산함수는 캐피탈 레이버 레이쇼에서 결정되기도 하지만 이 A, 기술에 의해서도 결정이 되는데 개도국의 기술 수준이 선진국보다 낮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 또 하나의 요인은 정치적인 문제가 있겠습니다. 자본의 이동은 꼭 이 수익률만이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가 있는데 정치적으로 안정된 선진국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전하다 보니까 개도국으로 자본이 적게 이동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적어진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4번 사람들의 투자 행태를 보면 수익률이 높은 자산만이 아니라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도 투자한다. 대체적으로 수익률이 높은 주식만이 아니라 수익률이 낮은 정기예금 뭐 이런 데도 투자를 한다는 거죠. 왜 사람들이 수익률이 낮은 자산에 투자할까? 우리가 자산 이론에서 공부했듯이 사람들은 수익률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위험, 변동성이도 그 자산 수익률의 변동성, 위험, 그 다음에 유동성, 얼마나 황금성이 좋은가
이런 것을 같이 고려해서 투자하다 보니까 주식에도 투자하고 예금에도 투자하고 또 뭐 부동산에도 투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 유동성이 낮은 거죠. 그 다음에 가장 유동성이 높은 것은 예금일 것이고 그 다음에 변동성으로 이야기하면 예금이 가장 변동성이 낮고 뭐 주식이나 부동산은 변동성이 높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투자를 하지 수익률만을 보고 투자하지는 않는다. 여기 적어진 내용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번 국가마다 이자율의 차이가 있다. 그런데 투자 행태를 보면 반드시 이자율이 낮은 국가에서 이자율이 높은 국가로 투자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꼭 수익률만 보고 투자를 하는 건 아니다 이거죠. 이 국가 간에도 사람들이 서로 상대방 국가에 투자하는 이런 교차 투자가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하나는 위험성을 줄이는 거죠. 변동성, 위험의 분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가 좋을 때 뭐 다른 나라가 나쁠 수도 있고 또 다른 나라가 좋을 때 우리가 나쁠 수도 있다 보니까 우리한테 일부 투자하고 다른 나라에 또 일부 투자하고 이것이 위험의 분산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해외 직접 투자인데 해외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저 나라의 무역 장벽이 설령 그 나라 수익률이 낮더라도 무역 장벽 때문에 수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 자본을 투자하게 되고 또 하나는 시장 예를 들면 중국, 미국으로 우리가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것은 그 나라 미국 시장, 중국 시장이 크기 때문에 그 시장을 보는 입지적인 요인 뭐 이런 것 때문에 투자를 하기도 하고 뭐 인도네시아에 투자를 한다 그러면은 그 나라의 자원을 보고 투자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꼭 수익률, 이자율만이 아니라 뭐 시장, 무역 장벽, 입지 이런 것 때문에 해외 직접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위험 분산 이런 이제 주식 투자나 증권 투자 같은 경우가 이런 경우가 되겠고 해외 직접 투자는 이런 뭐 시장, 입지, 자원 이런 것 때문에 투자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6번 1996년 이후 미국 달러와 유로화로 발행된 채권액이 다른 통화로 발행된 채권액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특히 1999년 유로 통화 출범 이후 유로 통화 발행 채권액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러니까 미국 달러나 유로화로 채권들이 주로 발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뭐겠어요? 가치가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유동성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이 화폐가 주로 이용되는 거겠죠. 자, 이게 한번 적어진 내용으로 같이 읽어볼까요? 금융시장에서 채권을 발행할 때 자금 이체 수수료, 환전 수수료가 낮고 환율 변동 위험이 작은 통화로 발행하고자 한다. 그러니까 유동성도 좋고 황금성도 좋고 안전성도 좋은 이런 통화로 발행을 하고자 한다는 거죠. 자, 거기에 해당하는 통화가 달러나 유로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달러와 유로 거래 비용과 환율 변동 위험성이 다른 통화에 비해 낮은 편이어서 이 두 통화로 발행된 채권 규모가 커지고 있다. 특히 1999년 이후 유로화 출범으로 유로화 통용력이 높아져서 유로화 발행된 채권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과거에는 뭐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이렇게 화폐들을 달리 썼는데 유로화로 통일이 되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커지고 황금성이 좋아진 거죠. 그래서 발행 규모가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7번 유로 통화란 무엇인가? 그리고 유로 통화의 성장 요인은 뭔가? 자, 유로 통화라는 것은 A라는 국가가 있는데 이 A라는 국가의 화폐가 아닌 다른 나라, 뭐 B, C, D 이 나라 화폐로 이 A 국가 예금에 예금되어 있는 돈 그것이 유로 통화입니다. 유로 통화, 유로 커런시. 그다음에 특히
이 달러를 갖다가 예를 들면 런던은행, 그 다음에 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 여기에 달러가 예금되어 있다면 이걸 갖다가 우리가 유로 통화 중에서도 달러니까 유로 달러 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 A라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 통화를 많이 이렇게 예금을 하고 있을까? 그 성장 요인이 뭘까? 성장 요인은 여기에 적어져 있는 걸 간단히 한번 볼까요? 첫째, 외국과 빈번한 거래를 하는 수입업자는 외화를 자국에 애치하는 것이 편리하다. 무슨 얘기인 거는 A국에서 B에서 수입을 많이 하는 업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수입하고 달러를 받아가지고 그 달러를 다시 미국에다 예금하기보다는 A국가의 은행에 예금을 하고 다시 또 그 달러로 수입을 하고 하는 게 편하다는 겁니다. 둘째, 자국 예금에 대해서 규제가 있으나 유로 통화 예금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거나 약했다. 그러니까 런던에서 예금된 달러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파운드에 대해서는 영국 화폐인 파운드에 대해서는 규제가 많죠. 그런데 달러를 예금한 것에 대해서는 달러 예금분에 대해서는 규제가 없거나 약했다는 겁니다. 셋째, 역사적으로 소련이나 산유국들이 중동 국가죠. 소련이나 중동 국가들이 이 달러를 확보했을 때 그 달러를 미국에다 예금하기보다는 영국이나 유럽은행에 예금을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정치적 보복 이런 것들이 두려워서 정치적인 이유로 미국보다는 유럽에 예치하기를 희망하면서 이 유로 달러가 크게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번 수출업자가 10만 달러의 상품을 미국으로 수출하고 10만 달러를 1년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럼 이제 1년 후에 받기로 하니까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불안해지는 거죠. 한국의 예금 이자율은 6%이고 미국의 예금 이자율은 연 4%이며 현재 환율은 1,000원이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는 해지에 대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먼저 볼까요? 1년 만기 선물 환율을 커버된 이자율 평균조건을 이용해서 찾아라, 구하라. 2번, 수출업자가 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1년 후 10만 달러를 팔기로 선물한 계약을 했다. 선물한 계약을 했다는 것은 1년에 10만 달러 받으니까 선물한 시장에 가서 10만 달러 팔아버린 거죠. 그때 환율로. 그때 환율이 얼마가 되든지 간에 그 환율로 팔았다 이거예요. 수출업자가 1년 후 수출 대금을 원화로 환전하면 얼마가 되겠는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구한 선물 환율로 팔았다면 1년 후에 얼마를 받게 되겠느냐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3번은 2번과 달리 수출업자가 환 위험을 아무튼 1년 뒤에 받으니까 환이 변하면 위험이 있잖아요. 그걸 회피하기 위해서 예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설명하라. 4번은 3번의 경우에 1년 후 수출업자의 수입은 예금을 이용했을 때 수입이 얼만큼 되느냐는 걸 계산해 보라는 것이고요. 5번은 환 회피 수단인 2번과 3번, 그러니까 선물한 시장을 이용하는 방법, 예금을 이용하는 방법 중 어느 방법을 이용하느냐에 따라 수입업자의 소득에 차이가 나는가, 이 방법과 이 방법의 차이가 나는가 하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계산을 해야 되는 문제에서 제가 미리서 좀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정의된 답지를 보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는 뭔고는 이겁니다. 문제가 한국은 이자율이 6%다. 미국은 이자율이 4%다. 그 다음에 10만 달러를 1년 후에 받기로 했다. 현재 환율은 1,000원이다. 이게 문제입니다. 자, 이자율 평형 조건 R 스타 E F E 여기다 대입을 해요. E도 대입하면 되고 이 R도 다 있으니까 이자율도 있으니까 대입하면 여러분도 뭐 금방 계산할 수 있을 거예요. 1,020원이 됩니다.
그럼 1년 후에 이 선물한 계약을 했다면 1년 후에 이 사람은 얼마를 받게 되는 거는 10만 달러 곱하기 10만 달러는 1년 후에 받으면 이걸 외환시장에 나와서 파는 거예요. 이미 계약이 돼 있잖아요. 1020원에 파니까 1억 200만 원의 돈을 받게 되겠다. 그래서 1년 뒤에 10만 달러를 선물한 시장에서 1억 200만 달러로 받을 수 있다. 예금을 이용하는 방법은 지금 3번 문제는 예금을 이용하는 방법을 찾아라는 건데 미국에서 10만 달러를 차입을 합니다. 이 사람이 10만 달러를 차입하고 차입을 해서 이걸 한국으로 가져와요. 그러면 1,000원이니까 1억이 되는 거죠. 이 1억 원을 갖다가 한국 중앙은행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은행에 예금을 한다 이거죠. 한국에 있는 은행에. 자, 1년 후가 됐어요. 그러면 10만 달러를 환전해서 1억을 예금한 것은 얼마가 되는 거는 1억 6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자가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근데 미국 은행에서 차입을 했으니까 그건 4%니까 10.4만 달러를 상환해야 되는 거죠. 10.4만 달러. 자, 그러면 이 10.4만 달러를 1년 후에 어떻게 상환할 것이냐? 10만 달러는 수출 대금으로 상환하면 되고 1년 후에 10만 달러를 받으니까 그 다음에 이 0.4만 달러 이자에 해당되는 분은 여기서 받은 돈으로 환전을 해가지고 상환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세 가지 경우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1년 후에 환율이 1,020원이다. 선물 환율하고 똑같이 1,020원이다 그러면 이 0.4만 달러가 얼마가 되는 거는 한국 돈으로 408만 원이 되죠. 408만 원. 그래서 이자 600만 원에서 408만 원을 빼면 이 사람이 얼만큼 이득을 보는 거는 198만 원만큼 이득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1억 지금 현재 환율로 한 1억보다는 198만 원의 이득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선물 환율로 팔았을 때는 얼마였는 거는 200만 원이었는데 여기는 200만 원이고 여기는 198만 원인데 환율이 선물 환율하고 똑같았을 때 여기가 얼마예요? 한 2만 원 정도 더 이익을 본 것 같지만 죄송합니다. 얘가 192만 원이네요. 계산이 잘못됐네요. 192만 원입니다. 8만 원만큼 차이가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은 무엇 때문에 그런 거는 이 시기 우리가 약식으로 해서 그러는 겁니다. 이걸 정식으로 계산하면 여기도 192만 원이 돼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선물 환율이 1년 뒤 현물 환율과 같다면 2번 방법을 이용하나 3번 방법을 이용하나 같다는 게 답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꼭 1년 뒤에 환율이 선물 환율과 같으라는 법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극단적으로 외환위기가 발생했다. 환율이 2,000원으로 뻥튀기가 됐다.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느냐. 4만 원을 갖기 위해서는 얼마를 해야 되는 거는 80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800만 원. 그래서 200만 원 손실이 발생한다. 이자분만 따져가지고요. 이자분만 따져서 200만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만약에 우리나라 화폐가 강세가 됐어요. 강세가 돼서 환율이 500원이 됐으면 200만 원만 0.4만 달러가 200만 원이니까 200만 원만 주면 되니까 600만 원에서 200만 원 그래서 400만 원만큼 이익이 발생한다. 자, 그래서 제가 해지가 필요한가? 우리가 다른 나라하고 거래를 하게 될 때 즉각적인 거래가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거래를 했을 때는 환율 변화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해지가 필요한가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환율 상승이 예상이 되면 여기서 이제 수출업자, 수입업자는 연불 수출업자입니다. 연불. 그러니까 바로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오랜 기간을 기다려서 뭐 6개월, 3개월 이렇게 기다려서 돈을 받는 수출업자나 수입업자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 조선업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계약했을 때하고 실제로 돈을 회수했을 때 기간이 굉장히 길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해지를 하는 게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업자는 예를 들면 1년 뒤에 돈을 받기로 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1년 뒤에 돈을 받기로 했으면 환율이 상승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1년 뒤에 환율이 상승했다 그러면 돈을 더 원화로 환전했을 때 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해지할 필요가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수입업자의 경우에는 1년 뒤에 만약에 10만 달러를 해야 된다면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원화로는 돈을 더 줘야 되니까 이런 사람은 반드시 해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돈을 차입했던 사람은 돈을 이미 빌려가지고 1년 뒤에 갚아야 되잖아요. 1년 뒤에 갚아야 되는데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갚는 금액이 올라가게 되니까 원화로 계산했을 때 갚는 금액이 올라가니까 이런 사람은 해지를 해야 되고 대출자는 해지를 안 해도 되고. 자, 무슨 이야기인 거는 1년 후에 돈을 갚아야 될 사람은 자국화폐가 이건 뭔 거는 자국화폐가 약해지는 거잖아요. 약해지는 거니까 1년 후에 돈을 갚아야 되는 사람은 반드시 해지를 해야 되겠죠. 그게 이제 1년 뒤에 돈을 갚아야 되는 수입업자라든지 그 다음에 돈을 차입한 사람이라든지 이런 사람은 자국화폐가 약해졌을 때를 예상해서 해지를 해야 될 것이고 자국화폐가 강해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뭐 해지를 안 해도 되겠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환율 하락이 예상되는 경우는 이쪽하고는 반대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연습 문제 풀이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